혈당 잡는데 기적 같은 효능이 있는 간식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일단 당뇨가 발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이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항상 약간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당뇨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도 안 되고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된다고 하니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매일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뇨에 매일 먹어도 되는 간식에 대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나요?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할 수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46% 낮았다고 합니다.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란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57g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간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도 잘만 드신다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요.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시켜주어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천연당뇨약으로 불립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신맛이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일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많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으며 당뇨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들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6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눈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의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네이즈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상산소를 제거하여 혈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 좀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양하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죠?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이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지금부터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밥상에 반찬으로도 많이 올라오는 오이가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랍니다. 이뿐만 아니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드실 수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따로 먹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위암인데요.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이를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우리 몸에 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의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함께 사과를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과 만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 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의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 장내 환경을 만들어준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그을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 오이팩을 하잖아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배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팩틴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은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란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오이를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답니다.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1인당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은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대장암, 폐암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도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 껍질은 마늘알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을 하면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세포를 급격히 노화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지요.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여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지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사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릴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물질들은 파괴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유발하고 당뇨는 또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데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 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일 정도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위궤양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폭탄 채소로 유명한 시금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해줘요 뽀빠이. 많이 들어보셨지요?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시금치를 많이 먹이려고 뽀빠이 만화까지 만들었는데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어 여러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물에 녹는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수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지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데치기 전에 시금치 100g당 옥살산의 함량은 1075mg이었습니다. 1분 데친 시금치에는 754mg, 5분을 데친 시금치에는 550mg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 소금을 첨가하는데요.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넣지 않고 데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려서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의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만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과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무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지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겠지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에 삶을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 함께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마토가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